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 중요한 주제죠. 바로 고혈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 특히 그 의학 교과서 고혈압의 역학과 치료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해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딱 중요한 통찰만 얻는 길잡이가 되어드릴 때요. 고혈압, 이게 그냥 숫자가 좀 높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억 명 이상이 겪고 있고 또 매년 거의 940만 명 가까운 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2배나 높인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고혈압이 도대체 왜 생기고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고혈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혈압계 숫자가 높은 상태, 이게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또 심부전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이게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거나 아, 그렇죠. 네, 또 치료를 시작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죠. 오늘 그 이유랑 또 해결책의 실마리를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뭐고 또 얼마나 흔한 건지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고혈압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관상동맥 심장질환, 심부전, 뇌졸중, 심부전, 말초동맥 질환 같은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로 높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2배면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혼자 오는 법도 별로 없고 다른 위험 요소들이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세가 10억 명 이상이면 거의 지구인 7명, 8명 중 1명꼴이잖아요. 그렇네요. 매년 약 940만 명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데 흥미로운 예외도 있긴 해요. 아주 고립된 원시 부족 사회 같은 곳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혈압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가 관찰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이건 이제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혈압 자체가 또 국가별로, 인구 집단별로 꽤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혈압이 꾸준히 오르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기 혈압이 성인기 혈압으로 쭉 이어지는 그 추적 현상이라는 것도 뚜렷하다고 하네요. 네. 미국 상황을 보면 예전 기준, 그러니까 140에 90 기준으로도 성인 7,800만 명이 고혈압이었어요. 근데 2017년에 진단 기준이 130에 80으로 더 낮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고혈압 인구가 훨씬 더 늘었죠. 인종 간 차이도 좀 주목할 만한데 비히스패닉 흑인의 유병률이 백인이나 멕시코계 미국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65% 이상이 고혈압일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최근에 또 비만 인구가 늘면서 유병률이 더 오르는 추세고요. 특히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더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증상도 더 심하고 또 뇌졸중이나 심부전, 말기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률도 백인보다 높다는 점이 자료에서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회보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고혈압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율, 또 치료율, 그리고 조절률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에요. 2010년대 초반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이 고혈압인 걸 알고 있고 치료받는 비율도 70에서 80% 정도 됐으니까요. 오, 그건 다행이네요. 네, 물론 이제 조절률은 여전히 좀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패턴도 좀 달라진다고요? 젊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축기 혈압이 좀 높은데 네,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여성의 혈압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완기 혈압은 50대 중반까지 오르다가 그 이후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노년기에는 수축기 혈압이랑 이완기 혈압 차이, 그걸 맥압이라고 하죠. 아, 네네. 그 맥압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고혈압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궁금한데요. 자료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환경이요? 네, 예를 들어 도시로 이주하거나 다른 문화권에 적응하면서 혈압이 오르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란 체중 증가는 아주 강력한 독립적인 위험인자고요. 아, 비만.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금, 즉 나트륨 섭취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혈압 오르는 걸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아, 반대로 칼륨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고요. 소변으로 나오는 나트륨이랑 칼륨 비율, 이 비율 자체가 혈압이랑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알코올 섭취라든지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아주 드물게는 특정 유전자 하나가 원인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그러니까 95% 이상은 여러 유전자랑 환경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다인자성 질환이라고 봅니다. 다인자성. 네, 유전적인 소인이 한 30에서 40% 정도 기여한다고 추정은 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자들로는 전체 혈압 변이의 아주 일부, 한 3.5% 정도밖에 설명을 못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유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고혈압 연구의 큰 숙제 중 하나죠. 아하. 이 잃어버린 유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입니다. 후성 유전학이요. 그건 뭔가요? 네, 그건 이제 DNA 염기 서열 자체는 그대로인데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아, DNA는 그대로인데 발현이 달라진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 환경과 유전 사이에 그 빠진 고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에도 이런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관여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는 좀 더 구체적인 우리 몸 속 기전들, 메커니즘을 살펴볼 텐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는 건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힘, 그러니까 심박출량 하고요. 혈관 자체의 저항, 말초 저항,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혈압이 꼴 심박출량 곱하기 말초 저항 이렇게요. 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금과 물, 그리고 콩팥, 신장의 역할입니다. 콩팥이요? 네. 콩팥은 우리 몸의 염분하고 수분 양을 조절해서 혈압을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염분을 몸 밖으로 충분히 배설하지 못하면 체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혈압이 오르면 소변으로 염분 배설을 늘려서 혈압을 낮추려는 압력 나트륨 배설이라는 기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면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높은 혈압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콩팥 출환이 2차성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축은 호르몬과 신경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줄여서 RAAS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감신경계입니다. RAS랑 교감신경계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하면 RAAS는 안지오텐신-2라는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하고 알도스테론이라는 염분 재흡수 호르몬으로 혈압을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화되는 그 투쟁 도피 반응 아시죠? 네네.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입니다. 많은 고혈압 약들이 바로 이 RAS나 교감신경계를 차단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거고요. 아하, 약의 원리가 그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은 혈관 자체의 변화와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져요. 아, 혈관이 늙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동맥동식이라고 하는데 마치 낡은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잃어서 혈압 변동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혈관 반경이 조금만 줄어도 저항은 훨씬 커지기 때문에 혈압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최근에는 단순히 이런 혈관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나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활성화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 발병에 기여한다는 증거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염증이요? 면역 시스템? 네, 염증 세포들이 혈관에 달라붙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고혈압이 그럼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심장부터 좀 볼까요? 심장은 고혈압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이 바로 심장 문제거든요. 아, 혈압이 높으면 심장은 그만큼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하잖아요. 결국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 LVH라는 게 생깁니다. 겉보기엔 근육이 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뻣뻣해져서 피를 효율적으로 뿜어내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이걸 이완기 기능 장애라고 하고요. 이게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위험도 높입니다. 뇌는 어떤가요?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인자예요. 혈압이 높을수록 뇌혈관이 터지거나 출혈성 뇌졸중, 막힐,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어휴, 다행인 건 혈압을 잘 조절하면 뇌졸중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고혈압이 있으면 노년기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관성 치매,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와, 정말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콩팥, 신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고혈압이랑 콩팥은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켜서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결국 만성 심부전이나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장 질환 ESRD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반대로 또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 나오는 건 콩팥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팔다리 혈관 같은 말초 동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고혈압은 전신의 동맥에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특히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걸을 때 통증을 느끼는 간헐성 파행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말초동맥 질환 PAD가 생길 수 있어요. 걸을 때 다리가 아픈 거요? 네. 이건 역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고혈압, 그럼 정확히 어떻게 진단하고 정의를 내리나요? 아까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거에는 보통 140에 90mm 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봤는데요. 2017년에 미국 심장학회 ACC-HA 지침에서는 130에 80mm Hg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130에 80, 더 낮아졌네요. 네. 왜냐하면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138mm Hg 이상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또 그 단계부터 치료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크다는 거죠. 물론 한 번 재서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 번 측정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혈압 측정하는 방법 자체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집에서 잴 때랑 병원에서 잴 때랑 다르기도 하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에서 몇 분간 안정을 취하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은 땅에 붙이고 팔 높이는 심장 높이에 맞추는 등 표준 절차를 지켜야 해요. 네. 커프 크기도 팔둘레에 맞게 선택해야 하고요. 특히 요즘 강조되는 건 진료실 밖 혈압 측정입니다. 진료실 밖이요? 네.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ABPM이나 가정 혈압 측정 HBPM이 실제 심혈관 위험을 더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두 가지 중요한 현상 때문인데요. 첫째는 백의 고혈압이라고 병원에만 오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예요. 아,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실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죠. 근데 둘째는 더 위험한 가면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 고혈압이요? 네, 이건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이나 활동 중에는 혈압이 높은 경우예요. 진단이 늦어지기 쉽고 예후가 더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것도 위험 신호로 간주되고요. 그래서 진료실 밖 혈압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진단 과정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살펴보나요? 처음 진단할 때는 이제 자세한 병력 청취, 예를 들면 언제부터 혈압이 높았는지,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복용하는 약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요. 신체 검진도 중요합니다. 양팔 혈압을 비교해보고 심장 소리나 혈관 잡음은 없는지 듣고 눈 안쪽 혈관 상태, 안저 검사도 보고요. 이를 통해서 고혈압의 정도나 동반된 위험인자,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2차성 원인의 단서를 찾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도 하고요. 고혈압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대부분은 원인을 딱 짚어내기 어려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한 90에서 95% 정도는 명확한 단일 원인을 찾기 힘든 원발성 또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유전적인 소인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죠. 네.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가 2차성 고혈압인데요. 이건 특정 질환이나 약물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성 고혈압은 어떤 경우에 의심해 봐야 하나요? 예를 들어 아주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생겼거나 갑자기 혈압이 아주 심하게 오르거나 약을 여러 개 쓰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저칼륨 혈증이라든지 발작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는 증상이 동반될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콩팥 질환이고요. 신실질성, 신혈관성. 그 외에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알도스테론이나 코르티졸,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질환들, 또 수면 무호흡증, 갑상선 질환, 특정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성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혈압이 정상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아주 큽니다. 연구들을 보면 수축기 혈압을 한 10mm 정도만 낮춰도요.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20% 정도 줄고 뇌졸중 위험은 27%, 심부전 위험은 28%, 그리고 전체 사망률은 13%나 감소한다고 해요. 와, 10만 낮춰도요? 네, 신장질환 진행을 늦추는데도 혈압 조절이 가장 효과적인 단일 방법 중 하나고요. 치료의 시작은 역시 생활습관 개선이겠죠? 핵심은 역시 체중 감량, BMI 25 미만 목표, 그리고 염분 섭취 줄이기, 하루 6g NaCl 미만, 이게 실제 소금으로는 약 1티스푼 정도예요.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위주의 대시 식단,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이것만 잘해도 혈압이 상당히 내려가고요. 또 약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부족할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데 목표 혈압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130에 80 mmHg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이나 앞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130, 80 미만. 네, 스프린트 같은 대규모 연구에서는 좀 더 낮은 혈압, 그러니까 120 mmHg 미만으로 조절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는 결과도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나 연령, 동반 질환 등을 다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 목표 혈압에 도달하려면 한 가지 약물로는 좀 부족하고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을 여러 개 먹어야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렇죠. 여러 계열의 약물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면 우선 이뇨제, 이건 흔히 물 빼는 약이라고 하죠. 소변으로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효과적이고 저렴하고 또 오래 사용된 경험이 있죠. 네. 다음은 RAAS 차단제, 아까 말씀드린 에이스 억제제나 ARD 같은 약들인데요.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시스템을 차단합니다. 특히 신장 보호 효과가 뛰어나서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선호됩니다. 그리고 칼슘 통로 차단제, CCB는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추고요. 특히 뇌졸중 예방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BB는 심장 박동을 약간 느리게 하고 심장이 수축하는 힘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는데 심부전이나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고요. 그 외에도 알파 차단제나 직접 혈관 확장제 같은 약들도 특정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와, 약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럼 어떤 약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조합해서 쓰나요? 네, 단독요법으로는 대부분의 약들이 사실 비슷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여요. 하지만 환자의 동반 질환, 예를 들어 심부전이 있는지, 신장 질환이 있는지, 당뇨병이 있는지, 또 연령이나 인종 등에 따라서 더 효과적이거나 혹은 피해야 할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부전 환자에게는 베타 차단제나 RAAS 차단제가 도움이 되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는 이뇨제나 CCB가 좀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약을 병용할 때는 보통 작용 기전이 다른 약들을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그리고 저용량으로 여러 약을 함께 쓰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높이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개 써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약을 3가지 이상, 그중 이뇨제를 포함해서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하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저항성 고혈압. 네, 이때는 정말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식습관에 문제는 없는지, 혹시 숨겨둔 이찰성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약물로는 그 알돌스테론 기량제, 스피로놀락톤 같은 약들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요. 갑자기 혈압이 아주 높게 오르는 그런 응급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먼저 고혈압 긴급, 얼전시 상태와 고혈압 응급, 에머리전시 상태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 다 혈압이 매우 높지만 예를 들어 180, 120 mmHg 이상, 응급 상황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폐부종, 대동맥 박리 같은 급성 장기 손상이 동반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 손상이 있으면 응급이군요. 네, 긴급 상황은 그런 증상이나 급성 장기 손상 없이 혈압만 높은 경우고요. 그럼 관리 원칙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혈압을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낮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낮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있던 환자분들은 높은 혈압에 뇌혈류 같은 것들이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혈압을 확 떨어뜨리면 오히려 뇌나 심장, 콩팥 같은 장기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손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응급 상황의 종류에 따라 목표 혈압이나 조절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첫 1시간 내에는 평균 동맥압을 25% 이상 낮추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때는 정맥주사 약물을 사용해야 하고요. 반면 긴급 상황에서는 보통 먹는 약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주 급격하게 혈압이 오르면서 여러 장기가 손상되는 악성 고혈압 같은 경우도 그럼 응급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악성 고혈압은 망막 손상 유두부종, 신기능 급성 악화, 뇌병증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서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급성 뇌졸중이나 대동맥 박리, 임신 중 자간전증, 각각의 응급 상황에 맞는 특화된 치료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고혈압은 매우 흔하고 또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혈압 수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의 중요성,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또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약물의 병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이 고혈압의 유전적인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는 그 잃어버린 유전성 이야기하고요. 또 환경이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후성 유전학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죠. 미래에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히 밝혀진다면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유전적, 환경적 특성에 맞춘 훨씬 정교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미래의 혈압을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